새벽의 여명이 차에 밝아오기도 전 강물 위에는 몽환적인 물 안개가 자욱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고요 속에서 규칙적으로 물을 가르는 작은 노젓는 소리만이 옅은 파문과 함께 퍼져나갔다. 한서준은 낡은 나무배 위에서 익숙한 몸짓으로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었다. 28배 그는 이 강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이 아이였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팔뚝과 굳은 일로 굵어진 손마디에는 그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의 삶은 강물처럼 단조로웠지만 또한 강물처럼 깊고 묵묵했다. 흐욅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의 팔에 묵직한 힘이 실렸다. 보통의 잡어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센 저항이었다. 몇 번의 힘겨루기 끝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은빛 비늘을 자랑하는 거대한 인거였다. 웬만한 아이 팔뚝보다 굵은 크기였다. 이런 월척은 오랜만이었다. 이걸 장에 내다 팔면 좋기 일주일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터였다. 서준의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그는 배를 감기슬게 대고 집으로 향했다. 강변을 따라 난 작은 오솔길 옆 그의 집은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마당은 비질한 흔적이 역력했고 낡은 어구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가난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남루하지 않았다. 그가 집으로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길과 숲을 속에서 희미한 낑낑거림이 들려왔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가자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들가의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낮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아마도 다른 짐승과 싸우다 다친 모양이었다. 서준은 잠시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셔츠의 자락을 찢어냈다. 그리고는 오늘 잡은 가장 큰 수확물인 인거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들개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의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경계하던 들개는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신기하게도 으르렁거림을 멈추었다. 서준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개의 상처를 살피고 가져온 깨끗한 강물로 상처를 닦아낸 뒤 찢어낸 셔츠 자락으로 단단히 동염해 주었다. 치료를 마친 그는 집으로 들어가 방금 잡아온 싱싱한 인거의 가장 실한 부분을 잘라냈다. 그리고는 마당의 작은 아궁이에 불을 피워 어떤 양념도 하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냈다.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가 퍼지자 들개는 경계를 풀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서준은 잘 익은 생선 살을 발라 나무십 위에 올려놓고 개 앞에 놓아주었다. 개는 허겁지겁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남은 생선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몫은 이제 머리와 꼬리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아쉬움도 없었다. 서준의 집안은 그의 산만큼이나 단출했다. 달아빠진 이불과 옷까지 몇 벌, 그리고 낚시와 관련된 도구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출한 공간 속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존재했다. 벽 한쪽에 기대어 놓인 낡은 어구들 옆으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다 닳아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손자병법이었다. 거친 어부의 오두막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책이었다. 서준은 남은 생선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멍하니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등에는 희미하지만 긴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물을 당기거나 낚싯바늘에 찔려 생긴 상처와는 결이 다른 아주 오래전 날카로운 무언가에 깊게 베인 듯한 상처였다. 그는 가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주 먼 과거를 떠올렸다. 강물보다 더 거세고 소란스러웠던 세상의 기억,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와 평범한 어부로 살아온 지 벌써 5년. 그는 이제 그 기억들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기신 유일한 책이었다. 세상을 알려면 강을 알아야 하고, 강을 알려면 물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싸움의 이치도 그와 같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역설적으로 병법서를 읽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강물은 고요한 어둠에 잠겨들었다. 서준은 내일의 고기잡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고요한 평화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물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그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강마을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하늘은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캄캄했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다. 강풍의 낡은 오두막 창문이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한서준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생계수단인 작은 나무배가 걱정되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강기슬구로 향했다. 배를 단단히 묶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첨벙 어둠 속에서 무언가 강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여자의 희미한 비명 같은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간신히 그의 귓가에 닿았다. 서준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랜턴을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비추었다. 갈대밭 근처 검은 강물 위로 누군가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다시 배의 밧줄을 풀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온몸이 흠뻑 젖은 한 여인이었다. 그는 여인의 팔을 잡아 힘껏 배 위로 끌어올렸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옆구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빗물에 섞여들고 있었다.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상처였다. 정신 차려요. 그가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희미한 신음만 내뱉을 뿐 의식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 강변도로 위로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추며 소리쳤다. 이 근방이 틀림없어. 핏자국이 여기서 끊겼다 강으로 뛰어든 것 같다. 샅샅이 뒤져 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살기 샤치가 느껴졌다. 그의 이성은 소리치고 있었다. 도망쳐. 이건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저 여자를 버리고 지금 당장 숨어. 그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다. 조용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가냘프게 숨을 몰아쉬는 여인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깨어났다. 공영에 처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양심과 본능이었다. 서준은 재빨리 랜턴을 껐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처럼 익숙한 강의 지형을 이용했다. 그는 소리 없이 노를 저어 강기슭의 가장 깊고 무성한 갈대숲 뒤편 아무도 모르는 작은 샛길로 배를 밀어 넣었다. 배는 완벽하게 어둠 속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마저 죽인 채 추격자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차를 타고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서준은 여인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옮겼다. 불을 피워 집안의 냉기를 몰아내고 낡았지만 깨끗한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혔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옆구리의 상처였다.
그는 끓인 물로 상처를 소독하고 선반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약초 꾸러미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가르쳐 주신 지혈과 염증의 특효인 약초들이었다. 그는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감쌌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침착했다. 여인은 밤새도록 뜨거운 열에 시달렸다. 서주는 밤을 꼬박 새우며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쓴 약초 달인 물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폭풍이 멎었다. 여자의 열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고가 될 무렵 그녀가 마침내 긴 속눈썹을 떨며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낯선 나무 천장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마요.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나직한 남자의 목소리에 그녀의 온몸에 경계심이 돋아났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단단한 체격을 가진 한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겨누었다. 누구야? 당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채원. 그녀는 평생을 배신과 암투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에게 친절이란 언제나 다른 의도를 품은 위장이었다. 서준은 그녀의 경계심에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에서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그녀의 옆에 내려놓았다. 일단 뭐라도 좀 먹어요. 꼬박 하루를 굶었습니다. 채원은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강물 같은 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당신을 쫓던 사람들이 있었소.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서준의 말에 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다. 자신은 부상당했고 세상과 단절된 이 낯선 오두막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는 이제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운명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오두막 안, 서로를 향한 경계와 의심, 그리고 미약한 연대감 속에서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위태롭게 충돌하고 있었다. 서준의 평온했던 삶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며칠이 흘렀다. 한서준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윤채원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폭풍 같던 첫 만남의 경계심은 서서히 옅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신뢰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채원은 서준이 가져다주는 담백한 생선죽을 먹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등을 맡긴 채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의 검은색 외제차 몇 대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누가 봐도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마치 개발업자 행세를 하며 가게 주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아이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도시에서 온 여자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불청객들의 위협적인 존재감 아래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소식은 서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채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강물처럼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건은 마을의 작은 장터에서 터졌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나무를 파는 할머니의 좌판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따위 시든 나무를 돈 받고 팔아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시골 촌놈들이라고 하더니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준이 조용히 그들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죠. 사내가 비웃으며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넌 이 동네 해결사라도 되냐? 서준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흩어진 나무를 묵묵히 주워 담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외지분들이신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마을 뒷산에서 불법으로 약초를 캐가던 사람들이랑 인상착의가 비슷하시군요. 이 마을은 국립공원 구역이라 허가 없이 약초나 버섯을 채취하면 벌금이 어마어마한데 말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아까 파출소장님이 순찰 도시면서 수상한 차량 보면 바로 신고하라고 번호까지 알려주고 가셨는데 혹시 저 차 아닙니까? 번호판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게 꼭 도망치는 차 같아서요. 서준의 말에 사내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약초 따위는 캐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의 존재가 이미 경찰에 알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했다. 더군다나 번호판에 흙이라는 구체적인 지적은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찔렀다. 서준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허허실실, 슈슈, 시슈의 계책이었다. 거짓 속에 진실을 섞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누군가 파출소 쪽으로 달려가는 신용을 하자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단 한 번의 주먹다짐도 없이 서준은 지혜만으로 폭풍을 잠재웠다. 이 모든 광경을 채원은 서준의 오두막 창문 너머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 건달들이 서준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힘없는 어부의 무모한 저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대담함,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려는 깊은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저 사람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야.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교활한 사람. 하지만 저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존경심이 싹 텄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대담하고 파격적인 생각을 심어주었다. 그날 저녁 오두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채원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오늘 고마웠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채원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아오유라 그룹의 회장 윤채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숨어만 있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 사촌 오빠 윤태민은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올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집요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당신과 이 마을을 지킬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방법이기도 하고요. 서준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와 결혼해줘요. 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채원은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CEO처럼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이었다. 이건 거래예요. 사랑이나 감정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윤채원의 남편이라는 공식적인 방패막이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하지만 내 적들은 가장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람. 당신은 돈과 힘이 필요하겠죠. 이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힘 말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계약 결혼이에요. 내가 그룹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만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 대가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당신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권력을 주겠어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그 지혜와 용기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폭풍우가 그녀를 강가로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 자신이 더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삶을 덮치고 있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제안은 그날 밤 자신을 덮쳤던 폭풍우보다도 더 비현실적이고 거대하게 느껴졌다. 한서준은 결국 윤채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사랑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해준 채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온한 삶을 담보로 거대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며칠 후 서준은 작은 어선을 뒤로하고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그의 첫 번째 변화는 외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채원의 비서팀은 그를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티크로 데려갔다. 작업복 대신 그의 몸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이 입혀졌고 거친 머리카락은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옷은 바뀌었어도 그 안의 자신은 여전히 강가의 어부 한서준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그의 첫 번째 관문은 에이유라 그룹의 심장, 윤채원의 가족이 사는 대저택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성체 같은 저택은 그가 살던 오두막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숨 막힐 듯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용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 서준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그를 위한 심판대나 다름없었다. 상석에 앉은 아와라 그룹의 창업주 윤병철 회장은 서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치며 채원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채원아,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장난이냐? 채원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난 아닙니다. 할아버님,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한서준 씨는 제 약혼자입니다. 조만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약혼자, 윤 회장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친척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떠올랐다. 채원의 사촌 오빠이자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윤태민 부회장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채원아, 제정신이니 어디 근본도 모르는 촌뜨기를 데려와서 약혼자라고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윤 회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 윤 씨 가문은 어부 따위를 사위로 들인 적이 없다. 당장 이혼담. 없던 일로 하거라. 채원이 반박하려던 순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어부는 직업일 뿐 근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저는 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당돌한 태도에 윤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듯 교활한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좋다. 내 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다면 네가 내 손녀사비가 될 자격이 있는지 직접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겠다. 그것은 기회가 아닌 명백한 함정이자 시험대였다. 우리 그룹에 미월 메이웨이라는 전통주 회사가 있다. 10년째 만성 적재 허덕이며 곧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인 그룹의 골칫덩어리지. 친척들 사이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AUR의 그룹 내에서 미월은 실패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내가 너에게 그 회사의 경영을 맡기겠다.
기한은 3개월. 3개월 안에 미월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모든 이사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를 가져와라. 윤 회장은 선언하듯 말했다. 만약 네가 성공한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강으로 돌아가 평생 고기나 잡거라. 모두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서준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채원의 고집을 꺾기 위한 잔인한 계책이었다. 채원은 당장이라도 반대하려 했지만 서준이 그녀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만히 잡았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알 수 없는 고요한 투지가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짧고 단호한 대답. 그 안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던져진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뿐이었다. 윤태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윤채원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저 어리석은 어부가 그 옆에 같이 묻힐 터였다. 채원은 불안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고요한 강물과 같았다. 그렇게 한서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그물이 아니었다. 한 기업의 운명과 한 여자의 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한서준의 새로운 전쟁터가 된 전통주 회사 미월 메이유의 첫인상은 절망 그 자체였다. 공장 안에는 먼지와 함께 오래된 패배감이 가라앉아 있었고 직원들의 눈에는 체념과 냉소가 가득했다. 갑자기 낙하산으로 떨어진 어부 출신 사장을 그들은 유령 취급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군. 며칠이나 버티다 쫓겨날까 회장님께서 단단히 노망이 드신 게 틀림없어. 서준은 그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푹신한 사장실 의자 대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양조장으로 향했다. 그는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는 대신 가장 먼저 술의 근본인 물을 맛보았다. 그리고 쌀 창고로 가 쌀의 상태를 확인했고 발효실의 거대한 술독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며칠을 침묵 속에서 양조장을 탐색하던 그는 마침내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술에서 강장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수십 년째 같은 수원지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물은 살아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하면 물맛도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물은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생산된 쌀에서는 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월은 이름만 남아있을 뿐 영혼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은 경영학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였지만 술의 본질을 꿰뚫는 해안이었다. 그는 그날부로 모든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향, 그 작은 강 마을로 향했다. 그는 할아버지만이 알던 깊은 산속 약수터를 찾아냈고 평생 유기농법으로 쌀을 길러온 늙은 농부를 설득해 최고급 쌀을 계약했다. 직원들은 그의 비과학적인 경영 방식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서준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그는 사무실이 아닌 발효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옛 방식 그대로 온도와 습도를 몸으로 느끼며 술의 발효를 이끌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처음에는 그를 비웃던 늙은 양조장 명인 밍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준에게서 젊은 시절
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서준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3개월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마침내 신제품 출시를 위한 VIP 시음회가 열리는 날,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류 평론가들과 바이어들, 그리고 윤씨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가 한서준이 어떻게 망신을 당하는지 구경하러 온 참이었다. 윤태민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계략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어젯밤 그는 양조장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을 통해 서준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술을 값싼 저급 희석식 소주로 바꿔치기 해두었다. 이제 곧 서준은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 앞에서 재기불능의 수모를 겪게 될 터였다. 마침내 시음회의 주인공인 새로운 술이 서빙되기 시작했다. 서준은 술에 강별장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이 별이라는 뜻이었다. 평론가들이 반신반의하며 잔을 들어 향을 맡는 순간 장내가 미묘하게 술렁였다. 그들이 예상했던 역한 알코올 냄새가 아니었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풀꽃 향기가 풍겨왔다. 이 향은 모두가 놀라 술을 한 모금 머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맙소사, 이렇게 깨끗한 맛은 처음이야. 목넘김이 비단 같군. 그런데 이 깊은 여운은 뭐지?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새벽강 그 자체를 마시는 듯한 체험이었다. 깨끗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끝에는 혀를 감싸는 은은한 단맛과 약초의 향기가 남아 신비로운 여운을 남겼다. 사실 서준은 윤태민의 방해 공작을 예측하고 있었다. 손자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가르쳤다. 그는 윤태민 같은 부류의 인간이 결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2개의 술을 빚었다. 하나는 양조장 명인과 함께 공개적으로 빚은 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고향집 창고에서 할아버지의 방식 그대로 강변 상이슬께서만 자라는 귀한 약초를 넣어 소량으로 빚은 진짜 강별이었다. 시음회 전날 밤 그는 양조장의 술독을 봉인한 자신만의 표식이 미세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즉시 밤을 새워 고향집의 진짜 강별을 호텔로 옮겨놓았던 것이다. 윤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윤병철 회장은 자신의 잔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 역시 이 술을 마셨다. 평생 온갖 귀한 술을 다 마셔본 그였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기술만으로 빚을 수 있는 술이 아니었다. 자연을 이해하고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자만이 빚을 수 있는 영혼이 담긴 술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어부라고 무시했던 손주사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시음회는 대성공이었다. 바이어들의 계약 요청이 쇄도했고 평론가들은 전통주의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소란의 중심에서 한서준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하는 대신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채원을 향해 옅은 미소를 보냈다. 채원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이 강가에서 건져 올린 것이 단순한 남자가 아닌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숨은 보석이었음을 확신했다. 강별장싱의 신화적인 성공은 윤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한서준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그룹의 구원투수로 떠올랐고 심지어 자신을 경멸하던 윤병철 회장마저도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윤태민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광기 쿠앙치에 잠식당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둘 다 없애버리는 수밖에. 며칠 후 서준이 밤늦게 마을 선착장을 손보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한들이 그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다. 윤채원은 서준에게서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급한 일이니 지금 당장 강변의 폐별장으로 와줘. 혼자서. 문자의 어투가 평소의 서준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함정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김진우 비서와 경찰에 연락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서준의 지혜와 능력을 믿었기에 그에게 이 위기를 타개할 작은 무기 하나쯤은 쥐어주고 싶었다. 서준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낡은 의자에 온몸이 밧줄로 묶인 채였다. 밖에서는 그날 밤처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창문이 깨진 폐별장 안으로는 비바람이 들이쳤다. 그의 앞에는 광기 어린 미소를 띤 윤태민이 서 있었다. 일어났나? 우리의 영웅 나셨군. 아핀, 내 놈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하지만 괜찮아. 오늘 여기서 너와 내 착한 사촌 동생을 함께 저 세상으로 보내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아마도 비운의 연인이 동반 자살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겠지. 곧이어 채원이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태민의 협박대로 혼자 온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서준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태민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원하는 게 뭐야? 태민 오빠, 원하는 거 모든 것.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할 아라 그룹. 태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의기양양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멍청한 것. 그날 밤 네가 강가에서 구했다는 그 계집애 차 브레이크를 고장낸 게 바로 나다 트럭으로 밀어버리려 했는데 운 좋게 강으로 떨어진 것뿐이지. 그런데 그걸 하필이면 너 같은 벌레 같은 놈이 살려낼 줄이야. 그는 채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넌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 그러니 죽어 마땅해. 태민이 품에서 칼을 꺼내 채원을 위협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며 힘을 아끼고 있던 서준이 움직였다. 그는 밧줄을 끊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척하며 순간적으로 어깨 관절을 빼냈다. 그리고는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묶여있던 손을 앞으로 빼내는데 성공했다. 군 특수정보부대 시절 생존을 위해 익혔던 탈출 기술이었다. 손등의 흉터는 그때 적에게 고문을 당하며 생긴 영광의 상처였다. 뭐야? 태민이 당황한 틈을 타 서준은 의자에서 튀어나가듯 일어나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태민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서준의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다. 오직 상대의 급소만을 노리는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태민의 팔을 꺾어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내 놈? 정체가 뭐야? 태민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서준은 그의 귓가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냥 평범한 어부다. 바로 그때 별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김 비서가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살인 미수 및 납치 혐의로 윤태민, 널 체포한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김 비서는 서준에게 달려와 그가 바닥에 떨어뜨린 초소형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윤태민의 모든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해별장 안에는 서준과 채원, 단둘만이 남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의 폭풍우와는 다른 세상을 씻어 내리는 듯한 차분한 비였다. 채원은 말없이 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등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가진 지혜의 깊이, 위기 앞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의 정체를 그는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아프지 않았어요. 그녀가 물은 것은 방금 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의 흉터에 담긴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서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을 만난 뒤로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채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와 고마움, 그리고 존경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상처와 진심을 보듬으며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면은 벗겨지고 모든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폭풍 같던 그날의 사건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윤태민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깊이 참회한 윤병철 회장은 한서준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를 윤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서준과 채원의 위태로운 계약 결혼은 가장 굳건한 믿음과 사랑 위에서 진짜 부부의 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서준의 작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소박하고 따뜻하게 치러졌다. 미월은 강별지앙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주 브랜드가 되었다. 그 성공은 단지 기업의 성공으로 그치지 않았다. 서준은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고향 마을 발전을 위해 투자했고 한때는 조용하기만 했던 어촌 마을은 친환경 양조 체험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다. 윤채원 역시 변했다. 그녀는 여전히 에이유브라 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딱딱한 이사회실보다 남편의 손을 잡고 강변의 흙길을 걷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강별 장학재단에서 세운마을 회관 및 어린이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단상 위에서 서준과 채원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개관 테이프를 잘랐다. 서준은 더 이상 어색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그는 이제 성공한 기업가가 아닌 마을의 든든한 아들이자 자랑이었다. 한쪽에서는 윤병철 회장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근엄한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손주 사이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마을 아이들의 재롱에 허허 웃는 평범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였다. 채원은 그런 서준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가에서 건져 올린 것이 한 남자의 목숨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구원할 따뜻하고 진실한 세상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새벽,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서준은 예전처럼 작은 나무배를 손보고 있었다. 채원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커피가 담긴 컵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오는 새벽의 강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강가였다. 서준은 익숙한 솜씨로 낚싯대를 강물에 들이었다. 그리고는
남은 한 손으로 채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싯대 끝이 세차게 휘어졌다. 오늘따라 입질이 좋네. 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채원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햇살 같은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당신이 낚은 것 중에 내가 최고의 월척일걸. 서준은 낚싯대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배경으로 부드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강물은 고요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아픔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깊은 위안과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파도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두 사람의 길고 긴 행복이 이제 막 잔잔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서준과 윤채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 올라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음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